박영선 의원 저희가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BBK 가짜 편지 사건을 다시 대정부 질의에서 수면 위로 끌어올리신 분이죠. 의원님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BBK. 감회가 새롭겠습니다. 의원님. 네. 예, 2007년 당시에도 사실은 BBK 최전방 공격수 중에 한 분이셨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대정부 질의에서 문자를 공개하셨어요. 예. 네. 박영선 의원에게 사죄드리며, 그리고 저에겐 2개의 카드가 남아있다. 이런 내용의 문자를 공개하셨는데, 이게, 요 문자만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문자인지 전체적으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런 문자가 왔고, 전후 맥락이 뭔지. 그 2007년 이제 10년 전 일인데요. 그 당시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근들이 이명박 후보가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5,200여 명의 피해자가 났고 또 600억 원의 피해를 발생시켜서 이 수백억 원을 횡령한 이 BBK의 실소유자가 바로 이명박 후보다라고 주장을 했었죠. 그런데 이 실소유자 문제가 나오니까 이제 이명박 그 후보께서 나는 실소유자가 아니고 피해자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김경준이 실소유자다 이제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면서 그 선거를 버텼는데 네네. 이 김경준이 이제 실질적으로 입국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미국에서 입국을 하니까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에 이상이 생겼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 이 민주당이 이명박 후보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김경준 씨를 국내로 데리고 왔다라는 기획 입국서를 주장을 하게 됐고, 그렇죠. 예. 그 주장을 뒷받침한 것이 바로 BBK 가짜 편지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가짜 편지를 흔든 사람은 바로 당시에 그 홍준표 클린정치위원장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이 홍준표 클린위원장이 이 가짜 편지를 흔들면서 민주당과 김경준의 발언이 거짓이고 오히려 이것이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걸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하나의 일종의 그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어떤 사건을 조작한 이 조작 사건이었습니다. 있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3년 3개월 후에 이 편지의 실제 작성자가 나타나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네. 이 편지는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과 측근의 부탁으로 날조됐다. 이렇게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후에 저한테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냈고요. 이분이 저한테 이제 그 죄송하다는 문자를 보낸 이유는 이 BBK 가짜 편지 사건으로 제가 이제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었거든요. 검찰이 저를 중심으로 한 민주당이 이것을 기획했을 것이다라는 어떤 그 각본을 짜놓고 제 주변 저를 비롯해서 제 주변에 수사를 엄청나게 했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그런 사건이었죠. 네. 그때 이제 가짜 편지는 사실 좀 약하고 증거 조작을 한 것이죠, 완전히.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있지도 않은 민주당이, 어떤 조작을 했다고, 조작을 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검찰은, 정봉주 전 의원을 갖다가, 또 기소를 하고 또 정봉주 전 의원이 이 BBK 사건으로 인해서 실형을 살게 되고 네. 이런 이제 억울한 일들이 지금 계속 벌어지게 된 거죠. 그렇죠. 선거권도 10년간 박탈된 상태고, 전봉주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에서 흔들었던 편지는 가짜라고 편지를 작성한 당사자가 당시에 폭로했지 않습니까? 신명 씨라고.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 일로 고생하신 박영선 의원에게 죄송하다고, 그거 내가 쓴 가짜라고 이렇게 폭로하면서 보낸 문자인 걸로 보이는데, 그죠?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새로운 증거가 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네. 나에겐 아직 두 개의 카드가 있다.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 2개의 카드가 지금 현재 밝혀지지 않았고요. 네. 이분이 그 문자를 보내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검찰청 발표는 담당 검사 박철우 검사 외에는 전부 거짓이다. 네. 이렇게 2가지의 이야기를 적었어요. 네.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검찰이 새로 출발하겠다 그러면서 인혁당 사건을 사죄를 국민한테 했었는데요. 사실은
지금 검찰이 새로 출발하려면 바로 이 BBK 사건 수사에 대한 대국민 사과가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의 그 검찰청 발표가 전부 가짜다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에 검찰이 이 가짜 편지의 윗선은 없다라고 해서 꼬리를 잘라버렸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문자가 의미하는 것이 이 윗선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윗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등장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네. 이 등장인물들에 대해서 검찰이 다 면죄부를 줬고, 그리고 이 등장인물들이 그 당시에 그 면죄부를 받고 조용히 있었으면 제가 그냥 가만히 있겠는데, 요즘 보면 마치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사람인 것처럼 둔갑을 해서 오히려 더 큰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이 재수사를 하고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당시에 그 신명 씨가 자신에게 네. 편지 조작을 지시했던 사람, 그리고 관여했던 사람이라고 밝힌 인물들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씨, 네. 그리고 최시중, 그리고 이명박 특보 당시에, 그리고 김병진 특보. 예. 네. 그다음에 동서인 이명박 대통령의 동서인 신기혁 씨, 이런 분들을 이름이 직접 거론됐었어요, 그때 당시에. 네네.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또 이분이 또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 홍준표, 그러니까 가짜 편지를 흔든 홍준표 대표가 윗선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책임진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라는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의 수사가 그 당시에 매우 불투명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검찰이 그 손이 안으로 굽는 그런 수사를 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여기 뭐 여전히 남아있고, 신명 씨의 주장은 그러했는데, 실제 신명 씨에게 그런 편지를 쓰라고 지시를 했던 양승덕 씨는, 그냥 대학에 직원에 불과했는데, 한 대학에. 이분이 다 그냥 이 모든 일을 독자적으로 기획했다는 게 검찰의 수사 결과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말이 안 되는, 납득하기 어려운 수사 결론이었는데, 지금 이제 의원님 말씀은 제대로 된 검찰 수사를 새로 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검찰은 여기에 대해서 반성하고 수사를 밝혀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일로 인해서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억울한 옥살이를 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특별 사면을 시켜줘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정봉주 전 의원과 박영선 의원님이 2007년에 이 건으로 사실 고생을 같이 하셨는데, 네, 고생 많으셨죠 그때.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는 뭐 굉장히 상황이 심각했었죠.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보좌진들부터 시작해서 검찰 수사를 안 받은 사람이 없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의원님도 거의 감옥 가실 뻔한 걸 알고 있습니다. 자, 10년 전 얘기긴 합니다만 거의 감옥 가실 뻔한 걸 알고 있고. 네. 자, 이 건에 대해서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 예. 그리고 현 검찰총장도 여기서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이었기 때문에. 네. 자, 그런데 이게 재수사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저절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도 뭐 이게 재수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BBK와 관련된 그 수사 검사들이 한 뭐 3분의 2 정도는 그만뒀지만 아직도 3분의 1 정도가 검찰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아 있는 그 검사들의 주장은 뭐냐면, 우리가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그런 핍박을 받았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무혐의라는 게 이제 일종의 가짜 편지도 뭐 윗선이 없다, 이런 정도로 무마하고 민주당을 더 수사하라는 압박이 있었고, 박영선을 기소해서 감옥에 보내라는 압박이 있었지만 증거가 없어서 우리가 그래도 우리 양심대로 그래도 많이 노력했다, 뭐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런 주장을 사석에서 할 게 아니고 국민 앞에 우리가 그 당시에 이러이러한 그 힘든 상황이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러이런 잘못을 했다.
그리고 사실 그 당시에 진실은 이러이러이러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밝혀야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어떤 하나의 초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는 검찰이 이런 어떤 정치권에 휘둘리는 검찰이 안 되기 위해서라도 저는 이런 부분은 한 번 정도는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사석에서는 그런 이야기 하는군요. 당시에 검찰 출신들이. 네, 제가 듣기로는 정봉주 전 의원에게도 그 당시에 정봉주 전 의원을 수사했던 검사분들이 예. 우리가 그때 뭐 이래서 어쩔 수 없이 기소를 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사석에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이었습니다. 친한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귀염둥이 배우 MB입니다. 배우 아시죠? 요즘 막 잘 나가는 거 사상 초유의 두 영화 동시 주연. 하나는 저스트 게임, 또 하나는 막 공범죄들. 좀 있으면 또 깐내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확신을 저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고 자, 또 보자. 에? 없네? 뭐 주진우가 왜 없노? 진우야, 진우 어디 갔어? 응? 애국? 비행기 타고 애국 갔다고? 일마 이거 또 뭘 이렇게 외국을 가? 참나 이거. 근데 요즘 뉴스 공장 출연자들 영 마음에 안 들어. 주진우 글마 그러면 기자 같지도 않은 게 말이야. 저 전문용도 후루꾸라고. 가만있어 봐. 이 놓고 혹시 안 온 거 정장 아닙니까? 아이고 맞네. 아이고 저 정장님 요즘 안녕하시지요? 언제 밥 한번 해 밥. 근데 지금은 내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가봐야 되고, 꼭 나중에 맛있는 무요, 그거하고 옛날 일은 다 잊어야지. 너무 그 사람 뒤끝 갖고 있으면 안 좋아, 정신을 봐야, 안 좋다, 건강해진다고. 일단 나 오늘 간다. 네, 지난 4주간 이명박 전 대통령 시리즈 저희가 이어오고 있습니다. 우선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안항구 총장님 소개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네. 왜냐면은, 옆에 이제 주진우 기자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오늘 또 다시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취재를 위해서 출국하는 관계로, 예, 전화 연결로 잠깐 대체해야 되겠습니다. 연속으로 몇 주간 문서도 공개하고, 또 그 문서 의미도 잘 짚어봤는데, 뭐 앞으로 계속 할 일입니다만, 자, 여기서 주진우 기자가 전화 연결해서 왜 나가는지, 그리고, 이런 문서 말고, 오늘 이제 스튜디오 못 나오니까 그동안 만나온 이명박 주변 인사들로부터 이 다스 실소유주 문제에 대해서 직접 들었던 구체적 정황이나 증언들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주진우 기자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디를 또 출국하십니까? 네. 이명박 대통령의 채취를 찾아서 멀리 갔습니다. 네. 채취. 네, 공항이죠. 네. 네, 지금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에 비행기 타러 오는 걸 아는데, 자, 그럼 실소유주 문제를 계속 다루고 있으면, 다스가 진짜 주인이 과연, 누구냐 하는 처남 혹은 형이냐, 아니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냐, 라는 의혹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그동안 이제 이 취재를 위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 주변 인사들을 많이 만나왔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면서 이런 우리가 공개한 문서들도 받은 건데 이렇게 받은 문서 말고 전해준 이야기 그들의 증언은 또 없나요? 증언 증거 많습니다.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 측과 아주 가까운 사람이 한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BBK 특검 때입니다. BBK 특검 때 다스에서 100억 원 이상의 비자금이 쏟아져 나왔어요. 이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 측하고 강하게 연결돼 있습니다. 그때 정호영 특검이 덮었죠. 덮었는데 돈이 나왔기 때문에 돈이 어디에서 나왔다, 어디로 갔다 이런 출처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의 막내 여동생이 전도사님이세요. 저기 서울의 어디 교회에 계신데 그때 이 돈을 어떻게 썼다, 선교 자금으로 썼다, 그리고 뭐 헌금을 내서 했다 이렇게 해서 확인서를 교회에서 받았어요. 그러니까 다스의 비자금이 나왔는데 이 돈이 대체 어떻게 쓰였나를 입증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당시 전도사였던 막내 동생분이
그 돈은 전도 자금으로 쓰였다, 혹은 교회에 헌금되었다 하는 네. 문서를 썼다고요? 네, 허위 내용의 그 문서를 작성했어요. 근데 허위 증명서를 내고 나서 전도사님이세요. 그래서 좀 마음에 걸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상은 회장, 그러니까 큰오빠 집에 가족들이 다 모였대요. 네. 구이동에 현대 무슨 아파트 12동 몇 호에 모였습니다. 거실에서 이 허위 그 증명서 확인증을 발급하고 나서 그래서 이제 좀 오빠를 걸렸나 구했죠. 봐요. 예, 오빠를 구해낸 네, 그리고는 거죠. 네, 이명박 대통령을 구하고 나서 두 끼 금식을 하고 회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그래서 옆에서 네. 오빠들이 다 갚을게 이렇게 오빠가 갚을 거야 이렇게 회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예. 네, 회개 기도를 하는데 옆에서 앉아 있는 사람이 한 얘기입니다. 네, 그때 같이 참석했던 사람이 회계기도. 네네.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어디다 썼는지에 대해서 그게 비자금이 아니라 딴 데 쓴 게 아니라 교회에 헌금하였고 전도에 썼다고 예. 서류를 이제 가짜로 만들어서 전도사니까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걸려서 회개하는 기도 자리에 같이 참석했던 분의 직원이었고요. 또 다른 거 없습니까? 네. 좀 구체적인 거? 네, 회개 기도는 굉장히 엄숙했다고 합니다. 네. 자, 다른. 엄숙했다는데 왜 웃어요? 네. 엄숙할 수 있죠. 얼마나 네. 마음이, 네, 괴로웠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 다른 실소에 대해서 정황은 없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은 그 대통령 후보자 시절과 그리고 대통령이 당선된 후에도 다스에 관한 가장 중요한 내용을 결정했다. 그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서를 통해서 그런 정황은 나왔는데 혹시 구체적인 증언은 있나요? 관련해서? 네, 가회동 집과 그리고 청와대 안가, 그 청와대 옆에 있는 청와대 안가에서 그 다스 사장에 대한 문제를 정확하게 그 누구랑 해서 보고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과 증언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안가와 그 청와대 위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안가의 위치에 대해서 그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안가에서 이명박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다스에 대해서 직접 보고를 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다스를 대통령 된 이후에도 안가에 직접 챙겼다. 뭐 이런 얘기네요. 인사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네네. 그게 이제 뭐 시기나 장소가 정확하게 특정된다는 거죠? 네네. 시기와 장소를 거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당선자 직접 시절에 그런 보고를 했던 당사자거나 혹은 뭐 직접 관계자로부터 들은 이야기인가요? 그 자리에서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고한 사람이 얘기하신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네. 본인이 실소유를 하고 있지 않으면 그걸 직접 뭐 보고받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또 다른 대통령 또, 선거 가장 그 첨예하게 그 대통령 선거에 그 가장 열심히 뛸 때였고 당선자 시절 가장 바쁠 때도 다스를 챙겼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증언이 추가되는 셈이고 또 다른 관련 증언이나 인사의 발언은 없습니까? 취재가 있습니다. 네. 최근까지도 네. 다스의 그 임원의 인사 문제라든지 그 다스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논현동 사저에서 직접 챙겼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시영 씨, 그러니까 그 이명박 대통령의 아들이 참석했고요. 그 최근에는 어떤 얘기까지 있었냐면은 김재정 씨, 그 다스의 최대 지주였던 김재정 씨가 있고, 예. 굉장히 그 상속세라든지 그 지분 처리하는데 골머리를 앓았어요. 그런데 지금 또 최대 주주인 이상은 씨가 건강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 너무 어렵고 그 다음에 그건 처리가 잘 안 돼서 사실은 다스가 이명박 대통령의 실소유주라는 것을 양심 고백하고 아들한테 물려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다스의 사장과 감사, 다스의 임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 앞에는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다스에 관련된 결정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하였고 최근에는
자택에서 다스에 관한 결재를 해왔는데 그런데 최근에 이제 김대중 씨 사망 이후 상속과 관련해서 소유권 문제가 복잡하게 일어나니까 이상은 회장 또 한 사람의 지분 보유자는 이상은 회장이죠. 형인. 회장이 사망할 때는 얼마나 복잡해지겠느냐. 그러니 아예 이 시점에 양심 선언을 해서 이것이 이명박 전 대통령 거라고는 걸 밝히자. 그래야 이런 예. 문제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다스 내에 간부들이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 네네. 그래서 그 결론이 어떻게 났다고 합니까? 아직 양심 선언을 하지는 않았죠. 네. 사실, 이게 무슨 양심 선언입니까, 근데? 네, 그렇죠. 아니, 진실 선언이죠. 그냥 양심까지도 아니고. 그런데 선언을 하진 않았는데, 심각하게 고려하고 내부에서 좀, 그 방안을 좀, 찾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복잡하게 돌아가는군요. 마지막 네. 질문인데, 혹시 저희가 이제, 물론, 뉴스공장 외에는 아무도 안 다뤄주고 있긴 한데,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실소유주라면 아주 뜨끔할 문서들과 내용을 계속 다루고 있어요. 네, 네. 만약이 아니라, 네, 거의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언론에서, 다른 언론에서는 이제 안 다뤄주고 있긴 하지만, 이 방송을 들은 관계자들은 뜨끔뜨끔 해가지고, 뭔가 이제 반응이 있을 법도 한데, 혹시 반응은 없습니까? 주변에? 반응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명박 대통령 주변에서 변호사들이 계속 들어와서 회의를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스 회사 분위기가 완전 초상집이어서 지금 직원들을 자꾸 다른 데 발령내기 시작했고요. 그만둘 사람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가 내려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거의 초긴장 상태고요. 그래서 문건 유출자를 색출한다고 뒤지고 있고, 그 다음에 다량의 문서 소각이 다스 공장 내에 있다고 합니다. 더더욱 좀 놀라운 것은 제가 10년 넘게 이명박 대통령 주변을 지금 취재하고 추적하고 있는데, 제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이 절대 만나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다스에서 핵심 인물을 띈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들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진실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 안홍구 청장님 옆에 앉아서 멀뚱멀뚱 심심하게 계시거든요. 예, 잘 다녀오시고 이번 취재 관련해서 만약에 목적한 어떤 취재가 성공을 하면 현지에서 전화 연결을 한번 하기로 하고요. 바로. 네. 네. 돌아오기 전에 바로 연결하죠. 하기로 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 자, 청장님 얘기 들으셨죠? 네. 주변에서도 꽤 흔들리고 있다고 해요. 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잘 모르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희가 지금 짚고 있는 게 아주 핵심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진짜 다스가 누구일 것인가에 대해서 핵심 문서나 핵심 직원들을 짚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은 떨릴 수밖에 없죠. 그럴 겁니다. 예. 이거 기사를 안 써주십니까, 여러분? 자, 안 써주시든 말든 계속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물려주기 위해서. 네. 김대중 씨의 처남이 갑자기 사망하고, 예. 최대주였죠. 49%를 소유하고. 사망하고 나서 그 재산을 정상적이라면 김대중 씨 유족에게 자연스럽게 물려줘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검토됩니다. 그렇습니다. 유족 의견은 하나도 없고. 예, 대안이 6개나 가지고 검토하죠. 예. 예. 문서를 저희가 확보해서 이제 지난주에 분석을 했는데, 아니, 김대중 씨가 최대 주주고 김대중 씨가 사망했는데 왜 유족들 의견은 하나도 없고, 이거를 청와대에서 검토하느냐 예. 하면서 이것을 검토한 사람이 실소유주지, 김대중 씨는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런 정황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왔는데, 오늘 시간이 짧긴 합니다만 5분 이내로 그 문서를 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이것은 김대중 씨 재산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는 추가적인 정황이 또 있습니까? 예, 상속 후. 상속 전에 이제 김재정 씨가 49%로 네. 최대 주주였지 않습니까? 네. 다른 분들은 변동이 없는데 예. 김재정 씨가 돌아가심으로써 상속 유족들한테 이게 다 상속이 되고 일부는 물상속 지분을 이제
세금으로 대신 내죠. 네네네. 상속세를 대신 내는데 그렇게 되면서 지분 변화가 일어납니다. 원래는 김재동 씨 유가족이 49%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상속세를 돈으로 내면 되는 것이죠. 네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내는 가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검토한 정황이 있었고요. 네, 지난주에 대안에 있었고요. 예. 그래서 나중에 상속 후에 지분 변화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분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죠. 건영미 씨라고 그 미망인이십니다. 네, 그 미망인. 부분 입으로 이름으로 이제 24%가 되고. 가고, 그다음에 기재부로 물납한 재산이 기재부가 24%. 상속세를 주식으로 대신 내는 거. 예, 그걸 20%를 이제 가져가고. 기재부가 가져가고, 그다음에 청계재단으로 5%를 이제 예, 기부를 하죠. 예. 뭐 다를 기부한 건 아니니까 5%는 뭐 기부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이 상속 전에 있는 그 구조 자체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네, 있거든요. 그게 49%가 24, 25%로 나눠진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우선 이제 상속 전에는 그 어느 누구도 51%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 그 균형을 갖춰놔야지 어느 한 사람이 그 기업을 지배를 할 수가 없도록 지금 구성을 짜놨는데 네. 그 이후에 되면 변화가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변화를 피하기 위해서 상속 전과 똑같은 구조로 해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이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구조를 짜는 것이 상속 후의 변화입니다. 생각해보면 김재정 씨 49%는 김재정 씨 미망이나 자녀들에게 가야 되죠.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자녀들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상속 지분을 포기를 할 수는 있는데요. 네. 그 포기 절차를 밟아야 되죠. 예. 그래서 그 포기 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도 사실은 확인을 해봐야 될 된다고. 일입니다. 그리고 자녀한테 상속을 안 합니까? 그러니까요. 그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평생 일궈온 회사인데 이거를 오히려 청계재단에는 5%를 기부하고 그 주식을 기재부에 그 상속세 대신 내긴 하면서 자식에게는 한 푼도 안 갔다는 상속을 거. 안 했어요. 이상하죠? 네, 이상한 일이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이제 이 상속 부동산 문제입니다. 네, 전에도 살펴봤지만 그 김재정 씨가 그 김재정 씨 명의로 등기가 돼 있던 상속 재산이 한 67만 평 정도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 여의도 면적이 82만 평인가 그러니까 엄청난 양인데. 여의도보다 조금 모자란 정도예요. 예, 물론 그 안에는 지분으로 이제 있기도 예. 하고 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사실은 상속이 되면 그 지분이 그 소유권이 이제 소유주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망했으니까 이제 네. 그게 그것도 똑같이 법정 상속인 경우에는 이제 미망인하고 유족들한테 그 법정 지분율로 이제 상속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지분 비율로 돼 있는지도 어떻게 상속이 됐는지 사실 소유권 이름이 누구로 바뀌었는지 네. 이런 걸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실제 그 방금 주진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이 상속 과정에서 너무 복잡한 문제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진짜 자기 재산이었다면 김재정 씨의 아무런 문제가 없겠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일어났던 이유가 실제 소유주는 따로 있다면 실제 소유주가 자신의 지배권을 유지하면서 눈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노력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해서 지금 아예 다스가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양심 고백하자고 하는 내부 세력도 있다고. 예. 예. 그게 주진우 기자의 취재 결과고 아직 저희가 물증으로나 혹은 뭐 녹취로나 들려주지는 못했는데. 그 서류에 반영이 돼 있는 것이죠. 네. 이 다스의 지분 변화 역시 오늘 시간 짧아서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분 변화 역시 정상적이지 않다. 그렇습니다. 네. 유가족들 중에 단 한 분인 미망인에게 다 몰아줬는데 예. 이것도 관리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 수 충분히 있습니다.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에게 쭉 뿌려진다고 하면은 또 골치 아프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제3자가 개입할 그 소지를 막기 위해서 네. 그 물납을 통해서 파는 과정들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그건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다음 주에 하겠는데 기재부가 가지고 있는 20% 벌써 이게 몇 년 전입니까? 거의 5년 전인데 예. 아직도 기재부가 가지고 있어요. 예. 보통은 이게 이제 팔려 나가가지고 돈으로 국고로 돌아가야 되는데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까 주진우 기자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47% 가지고 있는 이상은 씨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도 언젠가는 이제 또 상속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더 크게
벌어지겠죠. 뭔가 예. 복잡한 그리고 일이. 그때는 상당히 복잡한 지금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재부에 있는 20%는 너무 비싸서 안 팔렸다는 거거든요. 예. 뉴스공장 그 청취자들 중에는 그 다스 주식을 매입하자는 운동을 좀 비싸지만 전망이 아주 좋다고 주기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지금 그 남아있는 유보 이익까지 하면은 자본금이 한 2천억이 넘거든요. 예. 그러니까 충분히 한번 검토해 볼 탄탄한 만하죠. 회사예요. 예. 예. 저희가 이제 다스 주식 매입을 한번 해서 국고에 도움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실질적인 그 수익 모델도 될 것 같습니다. 안하고 정책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사이버 사령부 댓글 조작 사건. 이 사건에 당시 국방부 장관이 직접 개입했다.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 이철희 의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가 일종의 친정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예. 예, 여기서 방송을 직접 하셨고. 그때가 좋으세요? 국회의원이 좋으세요? 그때가 좋았죠. 아시잖아요. 그래,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사실 그때는 매일매일 언론에 노출되는데 지금은 이런 일이 있어야 언론에 노출되죠. 그렇죠. 네. 경쟁이 치열하죠. 잊혀지고 있습니다. 자, 저희 방송에 나오시기로 해놓고 JTBC에서 연락 오니까 바로 먼저 나가셨더라고요. 네. 배신. 아니, 꼭 그렇진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아요. 어젯밤에 나오셨는데. 제게는 김호준 총수도 소중하지만 손석희 사장도 소중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랑 먼저 하기로 했어요. 우리를 나오고 나서 거기 나가셔야 되는데. 그건 TV잖아요. 제가 손석희 사장이라서 내가 인정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저희를 먼저 나왔어요. 꼭 먼저 뺏어가. 손석희 사장님 그러지 마세요. 섭외만 해놓으면 먼저. 자, 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공작이야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기정사실인데 여기에 국방부 장관이 개입한 정황이 확실히 나왔다. 네. 네, 어떻게 확인된 겁니까? 사이버 작전 지침이라는 문건이 있어요. 지침? 네. 그게 이제 비밀로 분류되어 있는 문건인데 거기에 경관진 장관이 사인을 한 게 있습니다. 이게 경관진 장관이 도장도 아니고. 사인을 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직접. 썼는데 처음에 이게 불거졌을 때 지난 정권에서는 장관한테까지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보고가 안 됐다 이렇게 사이버 사령부 끊었죠. 단장에서 끝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머리 자르기라고 그러지만 머리 자르기로 끝났는데 아무리 봐도 그거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장관 모르게 뭘 할 수 있다는 국방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증거를 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그 문건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그거는 분명한 팩트인 거고 그래서 이 댓글 선거 개입과 정치 개입을 하는 댓글을 처음에 누가 기획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것도 조금 지나면 나올 겁니다만 최소한 국방 분야에서만큼 총지휘한 사람, 관리한 사람은 김관진 장관이다. 이건 좀 분명히 확인된 겁니다. 본인이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그럼요. 보고도 수시로 받았습니다. 이게 이제 국방부가 그렇다고 청와대 몰래 네. 이걸 했다는 것도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까? 이게. 그것도 불가능하고요. 네. 거기 보면 사이버 사령부에서 군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일일 상황일지 같은 걸 쓰잖아요. 네네. 그 상황일지에 보면 청와대 BH라고 표현했습니다. 블루하우스라고 흔히 우리 쓰잖아요. BH 보고라는 문구가 여러 군데 나옵니다. 보고가 됐다는 얘기죠. 보고된 거죠. 네, 그리고 그 전에도 제가 좀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청와대 주재로 회의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것만 좀 이렇게 문서로만 확인되면 그것도 분명히 청와대까지 간 거는 분명하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그것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가 됐느냐 하는 건 또 한 번 단계를 넘어서야 되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거기까지는 아직 못 가신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관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알고 있었고 그리고 청와대에 보고했다까지는 확인된 거네요. 그렇죠. 예. 그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이버 사령부 댓글 공작 관련해서는 조만간 소환되거나 법적 책임을 물 대상이 되겠네요. 그건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도 재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축소 은폐 수사를 했거든요. 그렇죠. 상당히 축소를 했고요. 많이 덮었거든요. 없었다. 그렇죠. 네. 그걸 다시 꺼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전 안보실장에 대한 수사는 좀 불가피할 거라고 봅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요즘 인기가 많아요. 뉴스에 너무 많이 등장하는데. 이분이 예. 2010년
후반 12월쯤인가요? 10월인가 12월쯤 장관이 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임기 끝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국방 분야 총괄한 지가 거의 한 7년 정도를 했단 말이에요. 국방장관 그리고 안보실장도 그렇죠. 하고 그러니까 안보 라인을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한 7년 정도 좀 책임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실고 6, 7년을 했기 때문에 이른바 손때가 다 묻어 있고요. 거지 자지우지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묻혀있던 것들이 이제 속속 나오는 거고 그 책임의 상당 부분은 김관진 장관이 져야죠. 보통 그 다음 정부에서 전 정부 인사를 고스란히 쓰진 않는데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랄까요? 승진했어요, 승진. 딱 그런 표현이 네. 정확하게 맞지는 않지만 뭐 이게 장관을 하다가 안보실장을 했으니까요. 예. 더 중요한. 근데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럼 김관진 전 장관이 기여한 바를 인정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을 고려했겠죠. 처음에는 사실은 김병관이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낙마했습니다. 낙마했죠. 청문회에서. 예. 그분을 장관 후보자로 내세웠다가 인사청문회 통과를 못하니까 할 수 없이 유임시키는 네. 그런 형식을 거치긴 했습니다만 김관진 장관이 기여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알고 있었을 거라고 저는 짐작합니다. 그리고 요거 사이버 살인 관련해서는 제가 개인적으로 주목하는 사안 중에 하나가 이제 청와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이전 조사에서는 끝이 났었는데 근데 사실 최근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에 보고했다는 문서를 이미 확보하고도 청와대까지 안 갔다고 꼬리 자르기를 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서가 나온 것이 김모 국무원의 컴퓨터였는데 거기까지만 있으면 이제 지금까지 쭉 나왔던 여러 가지 일련의 보도 과정에서 이제 추가 정보가 나왔구나 싶겠는데 그 국무원이 또 하필이면 양심 선언을 하겠다고 얘기하고 나서 2주 후에 교통사고로 죽어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어제 있었는데. 예. 저희도 그 좀 추적해오고 있던 중이었는데, 예,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당시에는 네. 의지만 있었으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곳곳에 증거가 남아져 있었는데, 네. 그 이후로 계속 파쇄하고 없애는 작업들을 했죠. 네. 그래도 저는 이제 진실은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어딘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제 말은 이제 그 부분은 당연한데 제 말은 그게 아니라 하필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하고 이분이 했던 일을 보니까 지금 한참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사진 합성. 네. 예, 네. 담당자였다고 해요. 네. 근데 본인이 아니라 국무원이고 그리고 이제 이게 문제가 되니까 본인이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했는데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한 다음에 2주 후에 교통사고 너무 우연이지 않습니까? 네. 이상하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상하죠. 이상하죠? 네. 네. 이거 혹시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에서 조사 좀 해볼 생각 없어요? 이거 국회 차원에서 조사해가지고 뭐가 답이 안 나오고요. 국방부 내에 재수사팀을 좀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 팀에서 제대로 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네.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지를 제가 확인한 거예요. 근데 김관진 전 국방장관, 안보실장은 최근에 또 연루된 사건들이 마구 튀어나와요. 45년 된 중고 헬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전후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게. 그러니까 45년 된 우리 흔히 헬기, 예. 우리 흔히 이제 군에서는 치누크라는 표현을 씁니다. 치누크 헬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CH 뭐든가요? 네, 네. 그러니까 치누크 헬기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이제 D형이 있고 F형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순서로 봐도 F형이 신형이죠. 예. 미군이 쓰던 D형을 미군 스스로가 F형으로 바꾸려고 합니다. 예. D형이 이제 도태할 때가, 도태시킬 네. 때가 된 거죠. 퇴역시키는 거죠. 네. 네. 돼서 이제 F형으로 바꾸기로 하고, 그러면 이게 쓰다 남은 거를 한국 정부 보고 사라 그런 거죠. 예. 이거 좀 사라라고 폐차 직전에 사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동차로 치면. 편지를 보냅니다. 예. 장관이, 당시 국방장관 기관이 덥석 그걸 받습니다. 아니, 군 전문가 그거 모를 리가 없는데요. 그걸 받아서 그냥 일사천리로 예. 아침 조찬 회의를 통해서 각 군별로 지시를 합니다. 너거는 뭐하고 너거는 뭐하고 너거는 뭐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라. 이렇게 해서 일사천리로 쭉 진행이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장관 뜻이 워낙 분명하니까 군의 사업이라는 건 타당성 조사라는 걸 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도입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조사를 하는데 그거를 장관이 내린 결론에 꽤 맞추는 거예요. 사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미 결론은 나 있는 거죠. 사라고 했으니까 사야 만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그렇죠. 거 나중에. 근데 그걸 들여다보면 근거가 없어요.
이게 수명이 뭐 한 25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럼 근거가 뭡니까? 그럼 아무 근거 없습니다. 그냥 정비 잘하면 그럴 수 있답니다. 이런 건데 기름칠하고 안 쓰는 거예요. 25년간 그런 거 하나 할 수도 더 있죠.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 만든 회사가 보잉사인데 그 보잉사한테 확인해봤냐 그랬더니 보잉사는 확인을 못 해준다 그러는 거예요. 확인해 줄 리가 없죠. 제조사는 확인을 못 해준다는 네. 거고 우리 비행기는 항법 장치라는 게 있습니다. 네, 또 GPS. 생존 장치라는 네. 게 있고 이런 거는 또 같이 못 판다 그런 거예요. 나중에 줄게 이렇게 되는 거고. 그걸 왜 비행기가 날아가려면 그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필요하죠. 작전을 수행하려면 그게 필요한 건데 그걸 왜 나중에 줍니까? 그 작전을 수행을 못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지나니까 이거 부품이 곧 단종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이 비행기는 사실은 쓸 만큼 썼으니까 박물관에 전시해놓고 이제 네. 관람객들이 보면 돼요.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박물관 같은 데 들어가야 되는 그렇죠. 겁니다, 이거. 네. 우리나라 전쟁기념관 이런 데 가면 되죠. 이거를 평생 그군에 있었던 국방부 장관이 이거 2003년에 이미 단종된 모델이라고 그죠. 하는데 이미 단종도 됐고 군이 미 군에서 퇴역시키고 차기 버전으로 넘어간다는 걸 모른 채 샀을 리는 없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미국이니까 사줬겠죠. 미국이니까 사준다고 하더라도 뭐 이유가 있을까? 압력이 있다든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아니면은 압력이나 이권이 있다든가 사주면 좋은 둘 중에 하나지. 이거 기분이 갑자기 좋아가지고 사줘 1,500원어치 1,500원어치 모르겠는데 1,500억치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차라리 압력입니까 이윤입니까 이게? 구체적인 압력이 있었다거나 예. 자기 이해관계가 있었다면 그게 확인된다면 차라리 저는 낫겠습니다. 미국이 그렇게 막 거세게 압력을 넣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샀다. 또는 이거 내가 사주면 따로 뭐 뒤에 좀 생기는 게 있으니까 샀다 이러면 제가 차라리 이해는 하겠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볼 만한 정황은 없고요. 너무 깔끔하게 해서 없는 거 아닌가요? 생각이 더 문제인 거죠. 미국이 요구하니 당연히 들어줘야지. 그런 생각이 더 위험한 거죠. 그냥 워낙 친미적이어서 그랬다? 저는 그런 점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도 있을 수 있다. 저는 이익이라고 보는데 이게 뭐 프라모델도 아니고 이게 1,500억이 무슨 껌값도 아니고 갑자기 뻔히 아는데 단종될 거. 여하간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게 압력이 존재했는지 이권이 개입됐는지 혹은 단순히 본인이 워낙 미국을 숭상해 왔고 그랬기 때문인지는 확인이 안 됐다는 거죠. 네. 또 한 가지 그것만 하고 끝나면 또 모르겠는데 초계기 얘기도 나왔어요. 네. 이것도 뭡니까 초계기. 이거는 사실 좀 더 심각합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지누크라는 헬기는 다 합쳐봤자 1,500 정도 되는 1,500억 정도 되는 사업인데 이 초계기는 S3B라는 겁니다. S하고 숫자 3하고 B라는 걸 쓰는데 군에 참 이 영어 표현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초계기인데 이거는 의사들도 비슷해요. 그러죠. 예. 네. 자기들끼리 알아보는 거 막 쓰잖아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약 줘라 이런 얘기예요. 배 아프니까 약 줘라를 굉장히 어렵게 써놨더라고. 이거는 8천억이 넘는 돈. 8천억. 네. 예. 이거는 실제로요. 아리조나 사막에 그냥 퇴역시켜놓고 아리조나 사막에 전시해놨던 거예요. 처박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곧 퇴역이 아니라 이미 퇴역된. 사막에 전시해놨던 처박아놓은 거라니까요. 그걸 사겠다고 한 거예요. 예? 야. 근데 이건 진짜 큰일 날 뻔한, 이거 정상적으로 가서 사는 건데, 뭐 때문에 중간에 쏟았냐면, 작년에 북한이 SLBM을 샀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SLBM을 쏘니까 이 초기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덮은 거예요. 중지한 겁니다. 누군가 정상적인 사람이 그래도 있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누군가 막았겠죠. 아마 저는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밑에 군에. 아니, 이제 군이 다 바보거나 멍청하거나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얼마나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도 있겠어요. 그럼요. 근데 이제 군의 특성상 장관이 하라고 해야 되는데, 너무한 거 아니야? 요것도 김관진 장관 시절인데, 요거는 구체적으로 이거 해라라고 지시는 안 하고요. 2012년 12월에 갑자기 장관이 TF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 TF 역할이 뭐냐면 대잠수함 작전을 어떻게 할 건지 TF를 만들어라고 하니 그 TF가 만들어져요. 그걸 결론을 내놓습니다.
S3B라는 초계기를 사야 된다. 살 수밖에 없는 결론을 내놓습니다. 내놓고. 그리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결론은 정상적으로 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사막에 있는데 지금. 태용해가지고. 제 생각에는 이제 사기로 하는 국방장관의 결정이 있은 다음에 그것을 뒷받침하는 회의를 거꾸로 열고. 그렇죠. 논리를 개발을 했는데 그 중에 누군가가 영원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국방장관이. 그럼요. 자기가 이 결정 과정 속에 있었다가 나중에 큰일 날까 싶어서. 그리고 이게 국가 차원에서 보자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거니까. 네. 엄청난 낭비니까. 거꾸로 이번에는 안 되는 이유를 또 중간에 보고를 했다든가 반대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해도 너무한다. 그렇죠. 네. 최소한 이 헬기는 2년인가 3년 남았었잖아요. 태역으로부터. 얘는 이미 퇴역되고 나면서 비행기가 공항에 있지 않고 사막에 지절돼 있었다면서요. 초계기라는 게 잠수함 활동을 이렇게 탐지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 뭐 잠수함이 많다 그러잖아요. 그것도 뭐 그 성능은 떨어집니다만 네. SLBM을 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잠수함 작전하기 위한 초계기를 도입하는 건데 그야말로 지금 말씀하신 다 떨어진 걸 갖고 오겠다고 했는데 SLBM을 쏴버리니까 네. 해도 너무하다.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누군가가 중재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라고 해서 막은 거지. 이게 작년 10월에 바꿨어요. 안 하기로.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저희 가설은 최순실 게이트 터지면서 큰일 났다. 이거 빨리 다 덮어라.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왜냐하면 네. 이 초계기는 로키드 마틴 거거든요. 그때 당시 로키드 마틴 얘기가 엄청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간에 이제 김관진 전 장관과 로키드 마틴이 뭐 가깝다 이런 특수관계다. 소문들이 많아서 네. 마침 초계기가 로키드 마틴 거고 규모도 한 8천억 정도 되니까 그런 의심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발을 뺐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 두 개가 합쳐졌든가. 작년 10월이면 이제 누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네. 이미 탄핵 절차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의심이 매우 많이 드는 사안이고 로키드 마틴 얘기하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면 이 대선 기간에 미국도 대선 끝나고 얘기하자고 했던 사드가 갑자기 기습 배치가 됐잖아요. 그리고 정권 교체되고 나서 사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배치된 거야? 제대로 보고도 안 하고 라고 들여다보려고 했는데 말들도 다르고 사실대로 말을 안 해줘가지고 확인이 제대로 안 됐어요. 지금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 문제가 불거졌을 때는 확인을 못한 채 언론에서도 대통령도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안보실장이 김관진 실장이었고 당시 총책임자였죠. 대통령 유고니까 사드가 왜 그런 식으로 배치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빙긋이 웃으시는 거 보니까 조사를 안 했을 리가 없고 그 사이에 국방위에서 제가 계속 들여다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네.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겁니다. 계속 들여다봤더니 보입니까?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가 보인다? 그 당초에 한미 간에 합의한 사드 배치 스케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게 금년이죠. 네. 2017년 하반기입니다. 네. 근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땡겨져요. 그 대선 후라고 했다가 예. 땡겨집니다. 땡겨지죠. 갑자기. 그 땡겨지는 과정 중에 예. 김관진 장관이 대통령이 그 유고시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인데 대통령이 없어요 그때는. 미국을 2번씩이나 방문합니다. 혼자서. 예. 그것도. 예. 그리고 갔다 오고 나서 이게 땡겨집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미국 가서 알아서 찾아가서 미국의 압력을 받고 왔냐? 아니면 압력을 있는 곳을 향해 날아갔다가 왔느냐? 받고 왔냐? 아니면 스스로 가서 예. 그 형식을 빌어서 미국을 설득해서 빨리 하겠다라고 한 거냐? 아니면 미국이 오라고 거기서 보자고 해서 가서 만나서 간 저는 거냐? 지금까지 저의 잠정적인 결론은 후자입니다. 우리 정부가 당겼다고 저는 봅니다. 지난 정부죠. 그러니까 김관진 안보실장을 추구하는 안보라인이 대통령 유고시에 사드를 다음 정권에서 사실은 올해 말에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걸 알박기라 그러죠. 그러니까 알박기를 한 건데 여기에 로키드 마틴과의 관계나 혹은 뭐 미국과의 거래나 여기서 미국이라 하면 모호합니다만 어쨌든 거래 이런 정황도 조금씩 나옵니까? 그 미국의 군수업체와의 거래는 아직 뭐 제가 모르겠고. 확인할 수 있는 선이 아니라서. 네. 근데 이게 미국이 요구한 게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안보 라인이 오히려 나서서 우리가 하겠다고 해버린 거다. 제가 본 바로는 잠정 결론이 그렇습니다. 이때까지 들여다본 바로는 네. 얼마나 자세히 들여다보셨어요? 조만간 발표됩니까?
뭐 하여간 제가 알고 있는 걸 정리해서 네. 밝혀야죠. 공개해야죠.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할 일이 그런 거니까. 제 혼자만 알고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네. 곧 밝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철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가수 김광석 씨의 저작권 상속료 이자 딸인 서연 씨, 서연 양이 이미 10년 전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죠. 영화 김광석을 만든 이상호 기자 그리고 겸 감독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상호입니다. 네. 영화 시작할 때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딸 서연 양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동안은 서연 양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습니까? 서현 양을, 키우신 분이 이제, 김광석 씨 미망인이죠. 서예순 씨였기 때문에, 네. 서예순 씨 진술에 의존하는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근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네. 미국에서, 네. 잘 지내고 있다. 좋은 교육을 받고 있다. 사망한 이후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요, 최근까지. 그래요? 직후부터 최근까지. 기사 찾아보세요. 뉴시스에는 사망하고 나서 한 4개월, 한 반년쯤 지나서, 애 데리고 미국 간다. 죽었는데, 애가 음악을 원한다면 말리지 않을 거다. 이런 인터뷰도 했었고. 사망 이후 4개월이 지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다고요? 네네. 그리고 최근까지도 저희가 서예순 씨 측근 주변, 탐문을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네. 그 주변 분들한테도, 두 가지로 얘기를 하죠. 하나는 조금 이제 먼 분들이 예. 다 근황을 물어볼 거 아닙니까? 딸 근황을. 네네. 그럼 미국에서 잘 있어요. 이렇게 답하고. 그건 정말 이상하네요. 좀 더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만나기를 원하거나 보고 싶다, 전화 통화라도 해달라 이렇게 요구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분들한테는 어디 들어가 있어서 나도 마음대로 통화 못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회피를 했던 거죠. 그건 정말 이상하네요. 네, 여기서 김광석 씨 부인이, 그러니까 서현 양의 어머니인 부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모를 일은 절대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왜냐하면 김광석 씨 때도 마찬가지지만 서현 양 때도 최초 목격자가 서예순 씨예요. 그러니까 모를 수가 없죠. 119에 신고한 사람이 서예순 씨니까. 그 대목은 정말 이상하긴 이상합니다. 예. 딸이 사망을 했는데 굳이 숨길 이유가 없을 텐데 최근 10년 그래서 이제 행방이 묘연하다는 기사가 처음에 떴었군요. 서현 양의 행방 묘연하다는 기사가 뜬 걸 제가 봤는데. 예. 그때만 해도 저희는 사실 어느 정신병동 정도에 감금된 걸로 판단을 했어요. 그런 취지의 진술들을 많이 확보했었거든요. 그렇게.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한테 그렇게 둘러댔으니까. 가까우면. 그래서, 어디 들어가 있어서 연락이 안 된다는 말을 가까운 분들은 그렇게 이해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여지책으로, 그저께 경찰서에 간 거죠. 실종신고라도 내서 저희 판단으로 봤을 땐 강제적으로 입원, 즉 감금돼 있는 상태라고 판단한 거죠.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용인 동부경찰서에서 감금 안 됐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연하죠. 사망했으니까. 저희 정말 놀랐습니다. 그거 정말 놀랄 일인데, 예. 부모가 살아있다고 하면 다들 그냥 그렇게 믿었겠죠. 다만 어디에 있느냐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네. 10년 전에 사망했다. 근데 이제,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당시 사망 원인은 급성 폐렴이고, 타살 혐의점이 없어 내사 종결했다는 게 당시 경찰 얘기 아닙니까? 이 서현 양의 죽음에, 물론 이제 죽음을 지가 며칠 안 되기 때문에, 예. 네네. 아직은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긴 한데, 현재까지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석연치 않은 점, 조금 전에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숨겼을까, 엄마가. 예, 그건 정말 석연치 않습니다, 예. 예, 그 부분이 가장 석연치 않은 부분이고요. 납득하지 않고요, 예. 예, 그것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그 이유가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으시면 제가 다음 질문으로 답을 드릴 텐데, 네. 일단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 뭐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고 취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경찰이 타살 혐의점을 찾지 못한 거지 없는 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서혜순 씨에 대한 전반적인 그 사태 이해를 경찰이 갖지 못했고, 상식적으로 부모가, 엄마가 딸이 이렇게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네. 이런 신고를 했을 때 의심하기 쉽지 않죠. 그건 뭐 당연하죠. 예. 예. 근데 일단 현재 상태에서도 경찰이 발표한 수사 결과와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제보 내용과 중요 부분에서 틀린 점이 상당히 많아요. 어떤 제보가 왔습니까? 네. 요거는 이제 저희 팩트 파인딩 중인데요. 네. 공장장님께서 물으시니까 답을 드리자면, 네. 일단은 제보 받고 팩트 파인팅 하는 와중이긴 한데 제보는 왔다. 그 제보 내용이? 네네. 일단, 숨진 채 병원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이미 숨진 데 도착했고, 예. 네, 김광석 씨 때랑 똑같은 겁니다. 예. 만약에 죽였다면 숨진 채 도착할 수밖에 없겠죠, 병원에. 살아있는데 도착할 수는 없겠죠. 그죠? 두 번째는, 서둘러서. 급성폐렴이고, 위독한 상황이었는데 이미 사망한 채 도착했다. 위독한 채 너무 아파서 온 게 아니라, 일단, 네. 하나 있고요. 예. 네,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의료 전문가들께서 많이 제보를 주시는데, 그렇죠. 예. 폐렴이라는 병이 그렇게 그 어린 나이에 급성으로 보통 어르신들께서 걸리시는 합병증으로 나오는 건데, 네네. 어린 나이에 그런 병력도 없는 16살 여자아이가, 네. 저희가 판단했을 때 상당히 정상적인 상태였거든요, 건강도. 서혜순 씨가 많이 아프다고 외부에다가 언론 플레이를 했지, 저희가 파악했을 때는 신체적으로 상당히 건강한 아이였어요, 정신적으로도.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3일 만에 발병을 해가지고 집에서 사망할 정도로 그렇게 급격하게 진전되는 병이 아니고, 네. 만약에 3일간 그 정도로 아팠다 그러면 병원에 바로 데려가야 할 그런 사안이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네. 그 정도 아파서 숨질 정도면 어마어마한 그 흉부, 특히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부분에서 이제 저희는 유기치사, 최대한 살인의 의혹을 제기하고 오늘 11시에 잠시 뒤에 서혜순 씨에 대해서 고소장을 제출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의료 전문가들이 그 나이 때 급성폐렴도 잘 안 걸리지만 만약에 정말 급성폐렴이어서 3일 만에 사망했다면 네. 엄청난 고통을 호소했을 텐데 왜 병원에 안 갔느냐, 너 그거 이상하지 않느냐. 그렇죠. 상식적인 수준의 의혹 제기입니다. 네네. 더구나 지금 뭐 우리 사회자 말씀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거 아닙니까? 주변에 조차도. 네, 그것도 너무 이상하죠. 근데 그 알리지 않은 것이 그냥 뭐 좋은 일도 아니니까 뭘 알리지 않는 게 좋지 정도가 아니라 아예 빈소도 차리지 않았다는 제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아무도 몰랐겠죠. 예. 그렇죠. 장례식도 안 하고 빈소도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팩트 파인딩 중인데 파인딩 되는 대로 또 알겠습니다. 공장장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의혹들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네네. 그 맥락 때문에 그런 거죠. 김광석 씨에 대한 타살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물론 저희 영화에 의해서 그렇지만 예. 그리고 또 저희가 뉴스 공장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김광석 씨 만나기 전에 사기 결혼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영화 살해 혐의를 저희가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영화에서. 네네. 연속성상에서 경험치가 축적돼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가질 만하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은데. 근데 이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언제나 이제 동기가 중요한 법인데, 예, 그런 의혹에 있어서, 당시 그 음원 저작권, 초상권의 상속자였던 게 맞죠? 서현 씨가? 네네. 그렇죠? 네네. 그러면은 만약에 계속 살아있었다면 서현 씨가 사실상 거액의 재산을 물려받은 셈이 된 거였죠? 그렇죠. 2008년에 예. 되게 중요한 질문 하셨는데, 예. 2008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와요. 예. 그 앨범 4장. 네. 김광석 씨 대부분의 앨범입니다만, 네. 앨범 4장의 저작권이
우리 서영양에게 있다. 라고 2008년에 확정 판결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제 그 아내 서혜순 씨와 김광석 씨의 부모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었는데 결국은 서현 씨에게 저작권이 있다라고 판결이 났다는 거죠. 네. 사실 뭐 가족 간의 분쟁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는데 사실상 서혜순 씨가 뺏은 거예요. 협박을 통해서. 저희 영화 속에 다 나옵니다.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기본 영화 보면 되게 쉬운데 이걸 설명하려니까 복잡해서 그래요. 아직 못 보신 분들이 많으니까요. 좀 설명을 해주시고. 예예. 기본적으로 2008년 이제 가을에 최종적으로 서혜순 씨의 딸 서현양에게 앨범 4장에 대한 저작권이 있다는 판시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이 판시의 주체 법익이 가는 사람이 서현양인데 이미 서현양은 2007년 12월 23일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상대로 소송이 결정난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런 것도 있겠죠. 서혜순 씨가 적극적으로 숨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게 죽은 상태에서도 언론에다가 인터뷰를 하고 주변에도 알리지도 않고 장례식도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어쩌면은 그래서 사망을 숨겼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제 그 재산은 어디 누구한테 가느냐라는 질문이 그 다음에 따를 텐데. 네. 당연히 그죠? 근데 죽은지를 아무도 몰랐으면은 물론 서혜순 씨가 그러면 당연히 그 재산을 누렸겠군요. 말하자면. 그렇죠. 지금 그래서 이제 빌딩도 상속받고 100억 원 정도 아마 더 나간다고 하는데 저작권 전체 규모가 100억 원. 그거를 단독으로 행사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딸 서연이랑 같이 나눠서 행사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소송 사기죄가 적용되기 때문에 공소시효 안에 있거든요. 뭐 아까 6.27사죄도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자회견 하려고 하는 목표는 서혜순 씨에 대한 재수사와 출국 금지를 요청하기 위한 것입니다. 혹시 마지막 질문인데 영화 이후에 김광석 영화 이후에 다큐니까 상영관이 점점 줄어서 고생하시고 있죠. 네. 예, 상업 영화가 워낙 많아서요. 예, 저도 다큐를 해봐서 압니다. 동변상련을 느끼며 예. 이 말을 하다가 제가 질문을 거의 잊어버릴 뻔했네요. 영화 이후에 서혜순 씨를 접촉하신 일이 있습니까, 혹시? 연락이 됩니까? 계속 접촉하고 있어요. 소재는 계속 파악하고 있고. 아, 그래요? 네. 일체 연락을 끊고 잠정한 상태인데. 네. 지금 해외로, 빠져나가기 위해 상당히 재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조급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렇군요. 어디에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연락은 되신다는 거죠? 아니, 연락을 전혀 안 받고 있고요. 안 받고 있다고요? 전혀. 저희 계속 위치 이동할 때마다 제보가 오고 있어요. 제보가 오고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요사는, 영화도 영화고, 영화를 넘어서서도 중요한 사건이라, 문제 제기해 주신 거 감사드리고, 저희가 계속 인터뷰 하겠습니다. 예. 자, 영화가 내려가기 전에, 빨리들 이 영화를 보시고요. 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영화 김광석의 감독 이상호 감독이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가 아니라 이제는 이제 대법원장입니다. 인준안이 가결됐습니다. 앞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풀어야 할 과제들 어떤 것이 있는지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 가결,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출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임명 동의안이 참 천신만 곳 끝에 그래도 비교적 저희도 한 153표 뭐 이 정도 예상했었는데 생각보다 160표까지 나왔으니까 참으로 다행스럽고요.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하루라도 있어서는 안 되는데 통과가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사법부 개혁에 대한 우리 국민 모두의 영혼이 이제 실현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 참으로 다행스럽다. 그리고 큰
기대를 갖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큰 기대가 이제 결국은 여러 가지 산적한 사법 개혁 과제를 잘 수행할 적임자다라고 해서 이제 기대를 갖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떤 과제가 있습니까? 짚어주시자면. 기본적으로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동안 법원 행정처라는 말 그대로 사법부를 사실상 장악했다 그럴까 좌지우지했던 그런 조직의 출신이 아닙니다. 예. 야전에서 말 그대로 뭐 법관에게 야전이라는 표현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데요. 30년 동안 묵묵히 이 재판만 해왔고 춘천지방법원장으로서 말 그대로 진짜 이번에 일부 야당 의원들의 그 비유들을 보면 무슨 원스타가 총리가 되는 것 같다. 춘천 경찰서장이 경찰청장이 되는 것과 같다는 이런 비유가 있을 정도로 그런 비아냥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그것은 사법부 전체를 일신하고 말 그대로 소수자 보호 그리고 힘없는 어떤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그런 사법부 판결의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법원 행정처 개혁은 왜 중요합니까? 법원 행정처는 필요한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3천여 명의 판사들 그리고 참 많은 어떤 그 구성원을 갖고 있는 사법부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측면에 일사불란함 그리고 상당한 효율성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에 네. 법원행정처가 필요한 그런 조직이긴 한데요. 예. 법원행정처가 그동안 많은 오명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특히 양승태 현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 판결 내부로부터의 독립을 좀 간섭을 한 거 아니냐, 재판에 관여한 거 아니냐라는 그러한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단순한 사법행정의 지원 조직이 아니고 어떤 법관의 재판에 관여하고 간섭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가 크게 불거졌었는데 대법원장 인준 전후로 하여서는 잠잠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짚어봐야 될 문제가 되겠죠? 지금 이제 전국 법관 회의에서 예. 판사 블랙리스트 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를 했고 김명수 이제 신임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그 문제를 다시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든 절차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충분한 규명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법적 처벌까지도 갈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만약에 실제로 누군가가 판사들의 성향을 기록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활용했었다면?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서 지금 1심 판결이 났죠. 네. 실제로 실형이 나왔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실형이 나왔습니다. 같은 그 선상에서 보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알겠습니다. 진상규명이 문제인데요. 만약에 예.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은 형사적인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국 법관회의가 상설화돼야 된다는 얘기도 있던데 이건 왜 중요합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제 전임이라 할 수 있는 네. 그 양승태 대법원장조차도 전국 법관회의 상설화를 수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니 사법부는 개개의 판사들이 네.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법과 법률 및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판사의 독립성, 사법부의 독립성을 이제 강조한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판사들이 또 외부로부터의 독립은 물론이지만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상급 기관 또는 또 법원장으로부터의 독립, 내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보장이 되려면 개개의 평판사들의 어떤 전체적인 회의체
그런 어떤 의지를 모아나가는 그러한 구심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법관회의가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그러니까 법원행정처의 개혁이나 전국 법관회의 상사라 모두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어떤 계획 조치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자면 대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대법관 수를 왜 늘려야 되는 거죠? 지금 이제 14분의 대법관이 계시거든요. 예. 그중에 이제 법원 행정처장은 사법행정만 하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 14분의 대법관 중에 13분의 대법관만 이제 재판에 관여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다 법원으로 재판의 형태로 이제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사회 갈등 과제들, 그중에 노동사건과 관련된 그런 아주 첨예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법관 수를 보다 늘려가지고 전문화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사회 갈등 과제를 법원이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13분의 대법관의 그런 구조로는 충분하지 않다. 특히 대법원의 지형이 그동안 참여정부 때를 그나마 그때는 이제 독수리 오영제라고 그래가지고 네. 5분의 진보적인 대법관이 계셨는데 현재의 김영수 대법원장이 되시더라도 전체적으로 대법관이 고수화돼 있다라는 그런 비판이 있고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그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대법관 수를 늘려서 보수 대 진보의 어떤 균형을 찾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법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에 대법관 수 늘리는 문제가 중요한 화두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그래서 이제 오늘 퇴임식을 하게 될 텐데 네. 지난 6년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를 간단하게 평가해 보시자면요. 본인으로서는 좀 듣기 싫으시겠지만, 노력하셨지만, 대체로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사법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대체로 보수화의 경향이 심화되고, 법관에 대한 재판의 관여, 간섭이, 눈에 보이지 않게 있어 왔으며, 대체로 기울어진 운동장에, 아무튼, 일조를 하셨다. 큰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그러나 어쨌든 수고하셨다. 이렇게 평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의원님? 네네. 법무부 장관 언제 되십니까? 왜 그러세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어제 CBS 단독 보도로 MB 청계재단 뉴라이트 측근의 수천만 원 지원이라는 기사가 나왔죠. 이 문제 더불어민주당 적폐청산위 간사를 맡고 있는 진선미 의원 연결해서 잠깐 어떤 의미인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처음 불러주셨네요.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적폐청산위원회에 계시니까 앞으로 자주 오시도록 하고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 간단하게 정리를 해 주십시오. 네. 지금 우리가 국정원 댓글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런데 국정원 내부에서뿐만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사람들까지 지금 동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근데 그 중에 뉴라이트 전국연합이라는 곳이 있었고, 그것이 변화된 그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직전에 공약으로 내세웠던 그 없는 사람들의 교육 장학 목적으로 쓰겠다고 한 청계재단을 만들었는데 그 청계재단의 복지 사업비가 바로 뉴라이트 연합 상임의장을 하고 있었던 김진웅 목사. 그 목사님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으로 3천만 원, 매년 3천만 원 두 해에 걸쳐서
지급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은 김 목사의 재단의 예. 상임 이사가 또 MB의 측근이었던 예. 전직 청와대 행정관인 오모 씨가 있습니다. 네네. 예, 근데 이 분이 그 둘의 재단의 또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공약으로 약속했던 그 청계재단의 부족한 그 돈이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의 그 사업비로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오모 씨가 소위 그 댓글 공작의 민간인 팀으로 활동을 했다. 이 내용도 있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큰 이제 문제가 결국은 국정원에서 지난 이명박 정권 내내 예. 그 국정원 여론 조작들을 해오고 정치 개입을 하고 선거 개입을 해왔던 것이 밝혀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남아 있는 건 이명박 대통령이 어디까지 연결돼 있냐라는 건데 지금 청계재단의 유일한 복지사업비 3천만 원이 들어가고 있는 그 재단의 상임이사가 바로 그렇게 댓글 부대의 외인으로 해서 본인 친인척을 동원해서 국정원의 돈을 받아가며 국정원 댓글을 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시사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사회에 봉사하겠다고 만든 재단인데 실제로는 이 재단이 그 목적 사업하고 전혀 상관없이 댓글 공작을 했던 혹은 뭐 뉴라이트 단체 이런 곳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게 처음으로 밝혀진 거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더 좀 신기한 것은 지금 복지사업비 명목으로 네. 지급되고 있던 그 대안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넷 중독자들을 치유하겠다라는 명목으로 대안학교가 설립돼 있는데 그 설립된 학교의 준공식이 2013년에 만들어 있었는데요. 네네. 그때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참석까지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뉴라이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퇴임 이후에도 사실은 일종의 정치적 활동을 이런 조직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한 게 아니냐, 뭐, 혹은 댓글 공작에 간접적으로 지원을 한 게 아니냐. 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것도 청계재단을 이용해서, 예. 네, 그런 의혹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문제는 좀 초기 작업 중인데요. 네. 국정감사를 앞두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저희들이 조금 더 파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목적을 기사에도 나와 있지 않지만 또 이 김 목사와 그 댓글을 달았던 그 오모 행정관이 실제로 사돈관계라고 하더라고요. 사돈관계요? 예, 사돈관계. 그리고 실제로 이 미인가 대안학교뿐만이 아니라 이 동두천의 그 재단이 동두천의 왕방산이라는 곳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의 재단의 목적 자체가 실제로는 학교가 다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더 큰 구상을 하고 있는데 학교를 비롯한 일종의 공동체를 기반으로 해서 산림문화 창조밸리 이런 걸 짓겠다고. 산림문화 창조밸리요? 네, 이렇게 공언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거랑 또 연결을 좀 해보고 싶은 게 그 청계재단이 2016년 10월경에 원래 장학재단이잖아요. 그런데 복지재단으로 바꾸겠다고 목적 변경 신청을 냈었어요. 네네. 예, 그런데 그게 기각이 됐거든요. 네. 근데 그 상황이 실제로는 복지사업이라는 미명으로 유일하게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둘의 마을 재단 이쪽이거든요. 네. 그래서 뭔가 더 큰 배경이 있는 게 아닐까. 지금은 이제 단순히 지원 사실만 밝혀졌는데 좀 더 들여다보면 굉장히 수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관련 인사들이 사돈간이고 그리고 댓글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이고 네. 이런 분들인데 여기서 청계재단에 계속 돈을 보내고 있는데 거기서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서 장기적으로 무슨 프로젝트를 구상한 게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시는 거군요. 예. 예, 조금 의혹이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초기 단계에서 거기까지만 말씀하실 수 있는 것 같은데. 네. 나중에 밝혀지면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론하신 걸 보니 미심적인 구석들이 여기저기 있나 봅니다. 아직 방송에서 말씀하실 수 없는데. 네. 네, 뭐가 있군요, 있기는. 근데 이게 단순히 복지 사업이 아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모종의 목적을 가진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는 그런 것입니다. 의혹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그 고소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계속 목적은 MB 대통령이 지시를 했느냐, 알고 있느냐 네.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건으로 보더라도 실제로 이제 밝혀진 거에 따르면 청와대의 행정관이었던 사람이 국정원의 월급을 돈을 받아가며 댓글을 달았는데 네. 그 댓글을 달았던 사람을 여전히 청계재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네. 매우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과연 그러면 댓글 공작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이런 식으로 간접 지원했는데 본인이 대통령 임기 중에 있었을 때 더 많은 정보를 받고 있었을 때는 몰랐을까 뭐 이런 이야기도 연결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좀 속상했던 게 지금 이 사업이 들어가는 게 인터넷 중독자 뭐 치유한다 이런 취지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게 인터넷의 기본 그 흐름을 철저히 농락했던 그 오모 행정관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저는 참 쇼킹합니다. 댓글을 쓰다가 스스로 중독돼 버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중독을 치유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본인이 치유를 받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치유 센터를 만들어서 본인도 이제 치유를 받고 이런 자가복지 프로그램 아닐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사에 나오지 않은 사돈 관계일 뿐만 아니라 뭔가 별도의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 것 같다. 이건 한번 조사해 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적폐청산위원회 간사 진선미 의원이었습니다.